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186230입니다. 다른 주식들에 비하면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건 시장의 관점이고 개별 종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15% 상승을 하는 등 최근에 좋은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게 되면요. 매출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요. 하지만 매출 자체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17년 438억의 매출이 19년 488억으로 올랐습니다. 2년 사이 10% 이상 오르긴 했는데 요즘 워낙 큰 금액의 매출도 10% 이상 뛰는 걸 봐서 그런지 놀라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영업이익도 안정적이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상승세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2020년의 숫자를 보게 되면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린플러스가 주목받는 이유부터 보도록 하죠. 이 기사는 그린플러스가 장마와 스마트팜의 수혜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스마트팜 전문 기업인 그린플러스가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마 수혜 복구로 인해서 이 같은 것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그린플러스가 이것만 하는지 다른 것도 하는지 그린플러스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죠. 그린플러스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먼저 두 가지 종속회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속회사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양식어업도 있고요. 농산물 생산 유통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언뜻 시너지가 크게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하지만 어쨌거나 기업의 주요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사업 부문과 함께 온실 사업 부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루미늄이라는 것과 온실이라는 것만 내놨을 때는 알루미늄의 다양한 사업 중에 어떤 것인지, 온실 사업 중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좀 더 찾아봤는데요. 먼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알루미늄 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같이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가공하고 납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전자도 있고 건축용도 있고 자동차, 각종 각재나 봉제 등 정말 다양한 용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면요. 개별 케이스로 봤을 때 유리온실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유리온실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온실을 제공하기도 하고 식물원 역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식물원을 건설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같이 실물로 보니까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긴 했는데요. 스마트팜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다양한 것이 떠올라서 드론 같은 것도 떠올랐고 전자기기를 제어하거나 IT 중심적인 접근도 떠올랐는데 구조 중심으로 접근하는 스마트팜이라서 훨씬 더 알루미늄 사업과 연관성도 있어 보이고 시너지 효과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제품에 이어서 사업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그린플러스의 경쟁력을 살펴보게 되면요. 알루미늄 관에서는 밝히고 있긴 하지만 자체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을 뽑아낼 수는 없었고요. 다만 온실의 경우에는 업계 1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실제 경쟁사로 언급되고 있는 업체들조차도 자사의 자재를 공급받는 등의 업계 1위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에 맞춰서 각 제품별 매출의 구성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단위와 함께 각 제품별 매출액이 나와 있긴 한데 구성의 비율이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은 상승세에 있는데 이 상승세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내수의 매출 상승입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18년에서 19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건당 매출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서 건 바이 건으로 좀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알루미늄 압출 관련 사업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꾸준하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17년에는 50%가 넘는 비중이었지만 꾸준하게 그 비중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게 봤을 때 온실 관련 매출이 두 번째로 큰 영향이긴 하지만 자체에서 나눠놓은 형태 그대로 온실 자재와 온실 시공으로 나눠서 봤을 경우에는 2019년에는 매출이 더 높았던 것이 오히려 장어 관련 매출입니다. 2019년 17.85%의 매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온실 자재의 매출, 그 중에서도 온실 자재의 수출 매출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온실 전체를 하나로 묶고 내수와 수출을 나눠봤을 때 내수의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온실 자재와 온실 시공의 매출이 그렇게 연동되는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할 때 온실 시공을 하게 되면 온실 자재도 납품을 할 것 같고 온실 자재를 하게 되면 온실 시공도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제품별 매출 구성에 따라서 전체 숫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좋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매출 원가율입니다. 매출 원가의 숫자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원가율을 보게 되면 17년에 84%의 원가율이 18년에는 81.6%로 줄어들었고 19년에는 80.6%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본 매출의 구성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장어와 같은 매출의 원가가 좋은 것인가 라는 추정도 가능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 자재의 수출 관련 매출이 원가율이 좋지 않은가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이같이 원가율의 흐름은 좋아졌지만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에는 8.6%였는데 2018년에 7.4%로 크게 좋아졌다가 2019년에는 8.9%로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18년 대비 19년의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매출도 줄고 원가율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 지출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더 나빠져서 영업이익률이 11%에서 10.4%로 감소했고요. 숫자 자체도 51억에서 50억 7천만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판관비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급여와 지급 수수료 부문이었는데요.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각각 2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전체 상승 자체에는 기여했지만 특별히 해당 계정을 통해서 늘어났다고 분석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급여와 지급 수수료가 많이 늘긴 했지만 나머지 계정의 등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여러가지 숫자의 변화가 있긴 한데 비율로는 크게 변했지만 숫자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아서 다른 것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고요. 다만 금융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18년 대비 2019년이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2018년 대비 2019년이 소폭 늘어서 2019년 당기순이익 25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 먼저 자산에서 유동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유동자산의 증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함께 매출 채권의 증가 그리고 유동생물 자산의 증가였는데요. 아무래도 장어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같이 숫자가 좋아지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자산의 계정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고요. 부채는 부채 총계가 감소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부채와 자본의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2019년 들면서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이 같은 안정적인 흐름이 최근 보고서에서도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분기보고에서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게 되면 앞과 이어서 유동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동자산이 늘어난 것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나 유동생물 자산입니다. 장어 관련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은 부채의 총계가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부채의 총계가 늘어나는데 기여한 것을 확인해보면 매입 채무의 증가와 함께 단기 차입금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추정을 해보자고 하면 장어 관련 투자에 따른 차입금과 매입 채무가 아닐까라고 단순하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부채가 늘었는데 같이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자본과 부채의 비율로 보는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또다시 100%에 가까이 다가간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은 증가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도 크게 증가해서 원가율이 2019년 1분기 78.6%에서 2020년 1분기 80.3%로 늘어나면서 매출 총이익에 감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관비는 또다시 늘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판관비가 늘어난 부분을 보게 되면 급여가 2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같이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도 나빠졌고 판관비도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감소한 수준으로 12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영업의 활동에서는 일단 온실자재의 수출 관련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뜸해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 관련 비용과 금융 관련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기타 영업의 수익과 비용에서도 수익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가 금융 비용과 수익에 비하면 크지 않아서 영업의 활동 자체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고요. 그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줄어들긴 했지만 영업이익에 비하면 줄어든 폭은 소폭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 87% 수준의 8억 6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숫자 흐름에서 영업활동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2분기에 발표가 났던 스마트팜 신축 공급 계약의 체결 내용인데요. 5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규모였는데요. 실제 매출액 대비 10%에 달하는 수준의 아주 큰 계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사업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의 1위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서 시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이 관련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농작물에 따라서 스마트팜의 형태나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그린플러스가 업계 1위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노하우로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같이 다리를 놓게 되면
되면 그 다음에는 해외로 직접 진출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50억 단위의 규모가 충분히 큰데 저는 처음에 비닐하우스 수준으로 온실을 생각했던지라 앞에서 봤던 자체 실적의 다양한 것들을 비롯해서 50억 원 규모의 계약과 같은 것들이 생소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공시에서 큰 규모의 계약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으로 7월 23일에 공시된 내용인데 전체 계약 금액 14억 원 정도로 매출액 대비 3% 수준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7월 23일에 마찬가지로 공시한 내용인데 일본에 수출하는 내용으로서 34억 수준,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7%에 달하는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건당 수출 금액이 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같이 한 건 한 건이 크기 때문에 수출의 감소나 증가에 건 바이 건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까지의 그린 플러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전통산업인 알루미늄을 통해서 캐시를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는 온실, 스마트팜이 주요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온실 관련해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수출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내수를 통해서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공시와 같이 일본에서 수주를 통해서 수출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자회사를 통해서 장어의 매출이 연결 재무제표 전반의 현금 유동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매출의 증가에 발맞추지 못하고 관리비나 영업의 비용 등으로 이익의 상승이 매출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웠고요. 매출과 영업 활동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부분에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외형이 좋아지고 있는 그린 플러스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러 가시죠.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하다가 주가의 큰 회복선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5월 12일 앞에서 봤던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5월 12일에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5월 13일날 큰 상승을 하고 그것이 쭉 이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왔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꾸준하게 반영된 것인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바이오와 같이 꾸준하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중간에 차익 실현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8월 10일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포인트를 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잠정실적 공시였습니다. 8월 10일날 공시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영업 관련한 활동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숫자가 전기 대비도 전년 동기 대비로도 모두 다 크게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라는 기간이 4월에서 6월까지인 코로나가 매우 집중되었던 시기라는 것을 감안해보자면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임에 틀림없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같이 영업 관련 숫자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업의 활동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가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쨌거나 이같이 잠정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길게 보게 되면 실적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실적과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요 주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관은 정말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외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아니라서 단타로 들어온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이 단타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면 주가에 조정 국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18,000원이 이전에 최고 주가였던 19,200원에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지금 18,000원에서 19,200원이 6.2% 정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최고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최근 주가 흐름의 일반적인 양상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같은 흐름일 수 있겠지만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장점을 조합해서 농업 정책에서 스마트팜의 확대와 함께 스마트팜 업계 1위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팜과 알루미늄 이외에도 장어의 매출이라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는 점, 이 같은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플러스의 주가를 우상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스마트팜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플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스마트팜이라길래 IT 관련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린플러스는 전통산업이 신규 산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기업의 모습인 것 같아서 새롭고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팜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플러스가 더욱더 스마트하게 진행되길 기원하기도 하고 이 같은 정보가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